이번 책은 죄수와 작가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입니다. 지은이는 헤더 캠노트, 그림에는 소피 카슨, 옮긴이는 김영민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럽의 이쪽 프랑스에서 쭉 가로질러 대서양을 가로질러 남아메리카 이 위쪽 악마의 섬 구원제도 기니아입니다. 자, 이 섬은요 한 900m 정도 화산암의 바위섬인데요. 그 감방의 섭씨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고요. 이곳에서 2년간 이중 쇠사슬에 묶여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첫 부분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황량한 외딴 섬, 돌로 만든 감옥의 창살 사이로 알프레드 드레푸스 대위는 상어가 들끓고 거대한 파도가 바위 절벽에 부딪히는 해안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지독한 더위를 식힐 구름 한 점, 나무 한 그루 없이 끝없이 펼쳐진 하늘. 그러나 그는 볼 수 없었습니다. 대서양 너머 7,000km 떨어진 파리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햇살이 내리쬐는 시골집 창가. 작가 에밀 졸라는 정원을 내려다봅니다. 최근 6주 동안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조사한 수백 쪽에 이르는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심찬 새 소설을 위해 수집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는 볼 수 없었습니다. 센강을 가로질러 35km 떨어진 파리에서 나오는 뉴스를. 1897년 알프레드는 작은 책상 앞 딱딱한 의자에 앉아 아내가 보낸 편지와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간수들은 편지와 책을 검열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와도. 섬에 있는 유일한 죄수. 그 감옥은 오로지 알프레드를 가두기 위해 지은 것이었습니다. 알프레드는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지른 걸까요? 상원의원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에밀 졸라는 조국을 배신해서 영원히 추방당한 육군 대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에밀 졸라의 상상을 자극했습니다. 소설 작가인 그는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사건은 끔찍하고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독일 스파이, 프랑스 반역자, 더러운 유대인. 프랑스 신문들은 독자들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훌륭한 시민, 애국 군인, 반유대주의의 피해자. 프랑스 상원의 손님들은 에밀 졸라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누가 옳을까요? 누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인생에서 가장 나쁜 상황을 맞은 알프레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어요. 간수들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고 밤낮으로 감시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침대에 묶여 움직일 수 없을 때에도요. 알프레드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피부를 물어대는 모기떼, 책을 갉아먹는 곤충, 독거미와 개들이 돌 감옥에 난 구멍으로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알프레드는 죽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작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은 에밀 졸라는 잃을 것이 무척 많았습니다. 하지만 알프레드에 대한 생각이 가는 곳마다 그를 따라다녔고 깊이 파고들수록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명백했습니다.
죄 없는 결백한 사람, 잘못된 유죄 판결, 한쪽으로 치우친 언론, 완전히 어긋난 가정과 억측. 하지만 만약 알프레드의 석방을 위해 싸운다면 많은 것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쌓아온 명성, 팬들의 열렬한 응원, 그가 일구어온 삶과 영원히 작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목숨까지 위험해질지도 모르고요. 네, 이 알프레드 드레푸스 사건은 12년 동안 프랑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자 그러면요, 이 드레푸스의 이 사건의 첫 번째 어떤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용선생 세계사의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스마르크를 빼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푸프 전쟁이요. 이 푸프 전쟁은요,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 그때 비스마르크는 그 독일 통일을 원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금 묶어둬야 할 나라가 프랑스였었는데요. 자, 먼저요, 한번 그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 두 나라 관계는 상당히 험악했거든요. 자,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먼저 푸프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그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끝낸 뒤 그 땅을 양보할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 약속 한 적이 없다고 딱 잘라댔거든요. 그러면 어떤 약속이었었냐면요, 아까 비스마르크가 원하는 그 독일 통일을 위해서는 그 오스트리아를 묶어놔야 됐었는데, 그때 그걸 눈 감아줘야 될 나라가 누구였었냐면요, 프랑스였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그걸 중립을 지킬 경우 나폴레옹 3세에게 그 국경의 땅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을 애매하게 해서 프랑스에 발을 묶어놓고 자기의 작전을 성공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스마르크의 외교적 수완이 얼마나 엄청난지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약속을 거절하자, 그럴 때 일단 그 두 나라 사이에는 사실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만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비스마르크는 자기가 먼저 선포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1868년에 그러니까 에스파냐에서 혁명이 발생하는 바람에 왕이 쫓겨나서 그 그러니까 새로운 국왕을 모실 사람을 찾았는데, 그 레오폴드 대공,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프로이센의 왕족이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또 그게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이 왕위 계승을 격렬하게 반대하는데, 이유인즉슨 에스파냐 왕위까지 프로이센으로 넘어가면 그 두 나라가 뒤로 프랑스를 포위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요, 그 비렐름 1세가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이 비렐름 1세에게 대사를 보내서 앞으로 프로이센 왕족은 영원히 에스파냐 국왕 자리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이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걸 보고 비스마르크가 그걸 역이용하는 거죠. 자, 어떻게 역이용하냐면요,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짜 뉴스였냐면은 그 비렐름 1세가 프랑스 대사를 만나주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했다는 헛소문이었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여론이 들끓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 3세는 그 국민의 여론에 떠밀려서 1870년에 프로이센의 전쟁을 선포하고요. 비스마르크는 이때다 하고 반격을 해서 프랑스를 무찌르는데, 그때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의 포로로 붙잡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굴욕적인 결과에 프랑스 시민들이 얼마나 저항을 했느냐면요. 여기 한 4개월 동안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저항을 하는데, 그때요 동물원에 동물까지 잡아먹어가면서 끈질기게 저항을 합니다. 그때 프랑스 레스토랑 메뉴판에 보면요, 코끼리 수프, 낙타고기, 캥거루 스튜 이런 목록이 나옵니다. 메뉴판에요. 그렇게 처절하게 끝까지 저항을 했다가 어떤 굴욕을 당하냐면은 알자스 로렌 라인강 서쪽에 독일과 접한 프랑스 땅, 아주 질 좋은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포도를 비롯한 농산물과 철강석, 석탄, 지하 자원,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그 땅을 돌려줘야 했고요. 그리고 비스마르크가 어떻게 프랑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냐면요. 전쟁의 배상금으로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만한 50억 프랑을 배상금으로 정하는데요. 근데 다만 그의 예측은 틀렸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요, 이를 악물고 전쟁 복구에 나서서 불과 1, 2년 사이에 다시 국력을 회복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사이에는 이렇게 아주 오래 해묵은 이러한 악감정이 치솟고 있었고요. 만화를 한번 보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프랑스인이 합쳐서 독일을 복수해야 한다는 이런 의식이 이렇게 들끓고 있었고, 또한 프랑스 사회에서 활동하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 대표적인 타겟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이 만화 커트를 한번 보면요, 프랑스 언론에 실린 유대인 만평인데요. 유대인을 지구의 어두운 곳에 숨어서 돈을 긁어내는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프랑스 일부 언론인은 이 탐욕스러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비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들이 경제를 장악해 프랑스의 서민을 착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대까지 장악해 군사 기밀을 외국에 누설한다고. 그래서요, 이 드레푸스 사건은 바로 이런 반유대주의에 크게 불을 붙였던 것이죠. 드레푸스가 바로 유대인이었으니까요. 자, 악마로 표시된 드레푸스입니다. 반유대주의 광풍 속에서 이 유대인 드레푸스는 프랑스의 배신자로 처단해야 할 악마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프랑스에서는 이 유대인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냐면요, 톨레랑스, 그런 사고 아래에서 자유롭게 유대인들이 다른 유럽의 나라보다 이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고, 꾸준히 부를 쌓아서 1800년대 말이면 이미 유럽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큰 손으로 성장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때 바로 그러니까 1894년 국가 반역죄로 독일 스파이라는 혐의로 이 드레푸스가 재판에 넘겨지고요. 그리고 바로 그러니까 종신유형에 처해지면서 군적이 박탈당하고, 그리고 아까 악마의 섬으로 이감된 것이죠. 사실이요,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더라면요, 증거라는 것이 딸랑 그의 필적이라고 감정을 받은 명세서였거든요. 나중에 이 명세서가 그러니까 한 2년 뒤였나, 피카르 중령에 의해서 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상부에 보고가 되지만 그때 그 피카르 중령의 그 상관들이었던 그 공수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실이 들통날까 한마디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피카르 중령을 아프리카 튀니지 변방 쪽으로 쫓아버리고요. 강제 퇴역을 시켜버리고 11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고 1906년에 그 피카르 중령이 그 복귀되긴 하거든요. 이 사람이요. 이 중령도 정말 잃을 게 많았습니다. 41세 젊은 나이에 그 상관들의 추천으로 군사대학의 교수이고 그리고 정보국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그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봉인된 편지를 써서 거의 유언장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 오랜 친구인 르블루아 변호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르블루아 변호사가 그 스웨레르 그 캐스트네르 그 상원 부의장을 또 찾아가거든요. 이 사람도 사실은요 잃을 게 많습니다. 그 나중에 상원 부의장직에서 그 재임에 실패하거든요. 그러면 그의 무죄를 위해서 그 정말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 일했던 사람이 그의 당연히 그의 가족들이기도 하겠죠. 부인과 그 다음에 형 마티웨 드레푸스 그리고 문학평론가이자 작가였던 그 베르나르 라자르. 그는 1903년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거든요. 이 반유대주의 정서 이런 음모와 술책 이런 것들을 그 반대해서 계속 글을 쓰다가 그리고 당연히 이 피카르 중령 그리고 아까 그 상원 부의장 그리고 그 별명이 호랑이와 그 승리의 아버지라는 그 조르주 클레망소 정치가 이렇게 그 사람도 평생 정의를 위한 그 투쟁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가 무려 3년간 쓴 글이 650여 편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저는 그 생각나는 것이 그 우리가 그 마션에서요. 그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나를 살리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괴상한 식물학자 한 명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쏟아붓다니 대체 왜 그랬을까? 그렇다. 나는 그 답을 알고 있다. 어느 정도는 내가 진보와 과학 그리고 우리가 수세기 동안 꿈꾼 행성 간 교류의 미래를 표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인을 도우려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요. 이 드레푸스 사건의 이 사건이 12년 동안 프랑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 사실 보면요, 이 죄수와 우리가 그 에밀 졸라의 나눔 고발한다가 엄청 복잡하고 여러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파라 주니어에서 나온 이 책은요, 지금 그 그림과 곁들여서 71페이지의 책인데요. 너무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어서 저는 이 책을 골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요. 그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실제 범죄자 중 누구도 사실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프랑스군은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02년 에밀 졸라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은 공식적으로 사고였지만 일부에서는 누군가 드레푸스 사건에 대한 복수로 에밀 졸라의 집 굴뚝을 의도적으로 막은 것이라고 하고요. 6년 후에는 반 드레푸스 군사 작가가 드레푸스를 암살하려 했고요. 다행히 실패했지만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드레푸스는 전쟁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가족은 다시 한번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해된 드레푸스의 손녀를 포함해 프랑스에 살던 약 7만 6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자, 이 지금 죄수와 작가에 보면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1년 지난 10년간 가장 반유대적인 해로 전 세계에서 매일 최소 10건의 사건이 발생하고요. 보도된 것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치 상징으로 낙서를 하고 유대인의 묘비를 넘어뜨리고 유대교 회당에서 인질로 잡고 그 다음에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유대인을 공격하는 일 가운데 보고된 사건의 거의 50%가 유럽에서 30%가 미국에서 자,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무서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이 편협한 믿음을 바꾸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이나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최고 수준의 정부를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늘고 있고 침묵하지 않고 일어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역사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반복되더라도 과거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가 새로운 용기를 얻고 행동하는데 자극이 되고요. 이 알프레드 드레푸스와 에밀 졸라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2021년에 박물관으로 건립이 되어 이어졌고요. 에밀 졸라의 시골집에 드레푸스 사건을 기념하는 세계 최초의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의 그 첫 번째 챕터가 바로 이 드레푸스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유시민은요, 거듭 말하지만 드레푸스가 한 일은 별로 없다. 에스트라지의 존재도 딱히 중요하지 않다. 누명을 쓴 유대인 장교와 군사 기밀을 팔아먹은 반역자가 반드시 드레푸스와 에스트라지였어야 할 이유도 없다. 중요한 것은 재심 요구파와 재심 반대파를 움직인 동기와 사상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서 재심에 찬성했던 파와 재심의 반대파가 똑같이 얼마나 쟁쟁했었는지. 자, 그러면서 이 드레푸스 사건은 지식인과 언론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고, 이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를 발표한 직후 이 신문사 이 로로르는 1894년 재판의 법률 위반과 에스트라지 의혹에 항의하며 재심을 요구하고 그 취지의 항의문과 수백 명의 지지 서명을 실었는데 이 아나톨 프랑스, 그 다음에 마르셀 프루스트, 앙드레 쥐드를 비롯해 작가, 예술가, 건축가, 변호사 등 전문적인 직업인도 있었지만 서명자 가운데 대다수는 이름의 학위를 변기한 교수와 대학생들이었답니다. 클레망소는 그들을 가리켜 한 가지 이념을 위해 사방에서 몰려든 지식인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나는 고발한다 이 책은 자, 너무 이 정치적인 그다음에 역사적인 이런 소용돌이에 있어서 너무 좀 복잡하고 읽기에 어렵지만 지금 이 파라주니어에서 나온 이 죄수와 작가는 이 만화책과 그림도 상당히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은데요. 이 그림과 곁들여서 보면 이 사건이 뭔가 감수성이 있는 이 어린 애들이 봐도요, 한 중학생 정도 이런 아이들부터 쭉 볼 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이 짧은 이 책을 더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면서 자, 이번 북리뷰를 마치겠습니다. 1906년 모든 혐의를 벗은 알프레드는 기뻤습니다.
군대에 복귀하고 줄무늬 제복과 옆구리에 차는 칼을 되찾았으며 국가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만나지도 못한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일어나 목소리를 낸 용감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